뉴스업 시작합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반미연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한天安門 막루에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리는天安門 막루에 오르기 위해 정상들이 걸어갑니다. 가운데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 정상은 막루 한가운데 나란히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서로 몸을 기울이며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만난 것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패권에 맞서는 반미연대의 상징적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2011년 집권 이후 처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김 위원장은 늘 입던 인민복을 벗고 검은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중국은 열병식 뒤 열린 오찬 리셉션에서도 김 위원장을 시 주석 부부 바로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1년 3개월 전 평양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2시간 반 동안 만나며 혈맹을 챙겼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후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묵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6년 8개월 만에 방중 셋째 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베이징 인근의 경제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북중러 새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은 열병식 신무기들보다 더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공개된 ICBM이 지나갈 때는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열병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진핑 주석 좌우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입장합니다. 북중러 순회가天安門 막루에 오른 건 66년 만이고 김정은, 시진핑, 푸틴의 3자 대면은 처음입니다. 历史警示我们消弭战争根源不让历史悲剧重演 자신이 주인공 아닌 열병식은 처음인 김정은. 7분 남짓 시 주석의 연설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날씨 탓인지 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고 부채질을 하거나 햇볕을 가리는 등 계속 움직입니다. 대체로 정자세로 앉아 연설을 경청한 푸틴의 모습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명 로켓맨, 열병식 전문가답게 난간에 팔을 얹고 중국 무기들을 유심히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공개된 ICBM 둥펑 60일이 지나갈 때는 시 주석에게 질문도 던지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东风61陆基洲际导弹战略核力量是维护国家主权、捍卫民族尊严的战略王牌. 역대 최대 무기쇼를 보기 위해天安門 광장엔 동이 트기 전부터 4만 명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취재, 촬영 장비가 딸린 내외신 기자들은 새벽 2시 반에 집결해 2차례 보안 검사를 거쳤습니다. 열병식은 70분짜리였다지만 뙤약볕 아래 12시간에 달하는 대장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중국군의 100년 굴기를 보여주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선을 빼앗긴 열병식이었습니다.天安門 광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언급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러 결속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며 아름다운 행사였고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열병식 연설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I was very surprised. I watched the speech last night. President Xi is a friend of mine, but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very, very much.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시 주석이 미국을 언급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루 전 중국이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미국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용기와 희생이 정당하게 예우받고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북중러 3국 지도자의 밀탁에 대해 앞서 반미 모의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3국과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얼마나 좋은지는 1, 2주 안에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도 며칠 안에 만나겠다면서도 푸틴의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 have no message to President Putin. He knows where I stand, and he'll make a decision one way or the other. Well, I'm having a conversation with him very shortly, and I'll know pretty much what we're going to be doing.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연대 강화에 나설지 아니면 제재나 관세로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한 데 대해 유럽연합은 국제질서에 대한 독재 동맹의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뒤 베이징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터널 끝에 빛이 있다면서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как будет складываться ситуация. Если нет, то нам придется решить все п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д нами задачи вооруженным путе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결집한 북중러 정상이 반미 모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 대해선 유머 감각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양자회담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제안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Если Зеленский готов, пусть приезжает в Москву. Такая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방중 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500여 대 드론을 동원해 대대적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These are not now regular strikes. Several times a week, and a clear signal that Russia rejects any attempt to end the war and wants to keep fighting. 유럽연합은 북중러 이란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데 대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며 독재적 동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전쟁은 중국의 지원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의지의 연합을 재가동해 현지 시간 4일 파리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보장군의 각국이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 악수하고 짧은 대화도 나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석상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중국天安문 광장 막루에 오른 지도자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른쪽 제일 끝에 앉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로 옆에 자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한눈에도 꽤 먼 위치. 단체 기념 촬영 때도 우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만남이 불발된 걸까?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이 열병식 참관에 앞서 김 위원장과 악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짧은 대화도 오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현장에 가봐야. 우 의장은 또 북러 회담을 앞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희망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우 의장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는 오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을 당시 김 위원장 한 걸음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딸 주애는 정작 전승절 행사장에선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 위원장 홀로 레드카펫을 밟았고 리셉션에 참석한 여동생 김여정과 달리 부인 리설주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주혜에게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길 거란 일각의 관측과 달리 철저히 모습을 감춘 건데 행사 이목이 주혜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는 장면에 김주혜가 공개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사에는 김주혜가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전승절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 중국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비록 공식 석상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공식 외교 무대에 만 12살 주혜가 동행한 것 자체로 일종의 후계자로 눈도장을 찍기엔 충분했단 평가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외신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함께 12살로 알려진 딸 김주혜의 동행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열병식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국제사회 4대 세습 후계자라는 신호를 주긴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 앳된 얼굴이 딸 김주혜입니다. 남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미소를 지으며 김 위원장 뒤를 지켰고 배우자 리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주혜의 첫 외교 무대 등장에 외신들은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로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BBC는 김정은 방중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던 소녀 김주혜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주혜를 지칭할 때 쓰는 존경하는 이란 수식어는 지위가 가장 높은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후계자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주혜가 차기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만 12살로 알려진 주혜는 지난 2022년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이후 40여 차례 김 위원장 일정에 함께해왔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과거 김정일 위원장도 1950년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 15살 전후부터 국제 행사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부인이 있고 건재한데 딸을 데려갔다는 건 저거는 후계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정작 전승절 공식 행사에선 김 위원장 홀로 레드카펫을 밟았고 김주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승절 리셉션 장소나 푸틴 대통령 차량에 동승했을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밀착 수행하는 모습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직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기 어린 만큼 딸과 동행하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상외교 경험을 쌓게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경제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경상수지가 6월보다 34억 9천만 달러 감소한 10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 수지 흑자와 배당 소득 증가에 따른 본원 소득 수지 흑자 영향에 경상수지가 10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지만 흑자 폭은 전달보다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수지를 보면 수출이 597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고 수입은 495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0.9% 감소해 10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네, 속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로 10조 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금융권 등을 만나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금융비용 경감, 은행권 폐업 지원 강화 등 3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 드림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선 우대 금리를 최대 0.2에서 0.5%포인트, 우대 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상품별 대출 한도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도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을 출시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3조 1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도입과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 금융권 확대 등 3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폐업 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까지로 확대하고 저금리 철거 지원금 지원 대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의 이목이 쏠린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북중러 세 정상이 한자리에 섰을 뿐 아니라 신무기를 과시하며 서방 세계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흘째 방중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압도적 규모와 또 신무기 그리고 북중러 세 정상이 막루에 한자리에 서는 모습까지 주목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행사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먼저 어제 항일 전쟁 그리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행사입니다. 저는 일단 세계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사건이었다고 먼저 평가를 합니다. 어제 중국이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강력한 군사력은 미국이 왜 중국을 미국에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 국가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열병식에 나타난 그런 전반적인 중국의 무기 체계를 포함한 군사력을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이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그야말로 신냉전의 막루에 올라서서 과거의 냉전의 DNA를 다시 소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제 고립된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대해가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김 위원장의 이 셈법을 좀 어떻게 보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엄청난 결심이었다라고 먼저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러시아와의 동맹 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국경도 폐쇄하고 중국과의 경제 교역도 이렇게 동결이 되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동맹 조약을 체결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을 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러시아의 전례 없는 특수작전군 파병을 통해서 혈맹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중국과 획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행을 택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행의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 위원장이 가고 싶다고 해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을 거고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또 푸틴 대통령의 시주석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보여줬던 북중러 정상들이 이 신냉전의 막루에 올라선 그 모습 그대로 북중러 안보 협력의 서막이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은 이번 행사 이후에 아마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데 어제 행사에 나섰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이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에만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간의 북중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던 측면이 있었고 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은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고수해왔고 또 한 가지는 진영화 그리고 신냉전이 격화하는 이런 구도 자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정책들을 구사해 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자체가 그 모든 중국의 입장들을 이렇게 좀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였기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하고 또 김 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방중 자체도 향후에 있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간의 이제 북미 회담은 사실상 북러 동맹 조약 안에서, 북러 혈맹 관계 안에서 일부 북미 대화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요인적인 구조적인 환경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환경 이후에 강력한 중국 변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언젠가 북미 회담은 열리겠지만 그 셈법은 매우 복잡해졌고 김 위원장은
의문의 1승, 2승을 넘어서서 굉장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이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서 또 중국의 최신 전략 무기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뭐 신형 ICBM 둥펑 61 이런 무기들도 공개가 됐는데 미국과 좀 견주어 봤을 때 이 무기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군사비 그 자체로만 봤을 때, 국방비 지출로만 봤을 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통계치가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3배 이상 이렇게 압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중국 국방비가 숨겨져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 미국의 국방비가 3배 이상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중국이 보여준 최첨단 이런 전략 무기들을 보면 굉장히 미국을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 특히 이제 뭐 전략 중국판, 전략 삼축 체계라고 하는 이른바 둥펑 61 지상 기반 ICBM이고요. 고체 연료를 활용하고 그가 기존의 둥펑 42를 성능 개량해서 사거리를 늘리고 그리고 다탄두, 단독 탄두가 아니고 탄두부에 다탄두를 이렇게 탑재함으로써 동시 표적에 대해서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이제 ICBM이 어제 공개가 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뭐 징레이 1 그리고 쥐랑 3라고 하는 각각 공중 기반, 해상 기반 이런 전략 무기 체계들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뭐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그런 무기 체계, 숏케이스, 강력한 숏케이스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외에도 중국의 주력 전투기인 뭐 J-20, 젠35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미국의 뭐 어떤 F-35라든지 F-25 랩터를 사실상 고려해서 이렇게 좀 전력화시킨 무기 체계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미국의 국방력,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을 어제 충분히 이렇게 좀 과시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군사 전문가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어제 중국의 무기들을 봤을 때 인도 태평양의 주도권까지 노리고 있는 이제 그런 속셈이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항공모함 극초음속 미사일도 공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그 무기 체계가 잉지 17이라고 하는 대함 지대함 탄도 미사일이고요. 사실 이 외에도 둥펑 계열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MRBM이라고 하는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ILBM과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둥펑 계열의 다양한 이런 미사일 무기 체계 플랫폼들이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쭉 중국이 추구해왔던 A2AD라고 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플랫폼들, 이런 무기체계들이 필요한데 어제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무기체계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둥펑 17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괌 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괌 킬러라고 하는 무기체계들은 기존에 단순히 탄도미사일을 넘어서서 종말 단계에서 어떤 미국의 방공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진화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열병식을 지켜본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했을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좀 입장, 발언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승절의 의미를 좀 깎아내렸죠. 그리고 중국 시진핑을 향해서는 미국에 대한 희생을 언급하지 않아서 놀랐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상은 했지만 북중러 정상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막루에 섰다는 것 그 자체가 실질적인 북중러 안보 협력의 서막을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했죠.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편한 감정을 저는 뭐 서슴없이 이렇게 드러냈다고 보고요. 마치 반미 모의를 한 공동 정범과 같은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내가 친하다고 주장해 왔던 스트롱맨 3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이 좀 구겨졌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결국 북중러 연대의 시작이 무엇이든 간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도 좀 필요한데요. 결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 같은 또 동맹 및 유사 입장국과의 이런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카드가 되리라 예상은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또 부합한 것인가? 왜냐하면 또 미국은 미국대로 체질 개선을 통해서 국방비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동맹국의 비용
부가 비용 분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가 저렇게 연대를 하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저렇게 이제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같이 이제 군비 경쟁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고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밀착 구도가 앞으로 더 굳건하게 좀 굳어질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북중 관계가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신 스틸러 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아마 시진핑 주석이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대 규모의 열병식. 그렇죠.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고 80주년이라고 하는 정말 지정학적 이 변혁의 시점에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그 자체는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정상의 일치된 공감대가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치된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이 북중러를 결속하게 하는가, 무엇이 동맹 관계를 이렇게 좀 강력하게 끌고 가는가. 결국은 공통된 위협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공통된 위협인식은 미국의 패권, 미국의 일극주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북중러 연대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어떤 패권주의 이런 부분들이 북중러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그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김 위원장의 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북러 정상회담을 2시간 반이나 했는데 아직은 북중 정상회담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릴 수도 있겠죠? 네, 아마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중국에 체류하면서 이제 중국의 선진화된 여러 가지 뭐 AI 시설들이라든지 군산 복합체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소, 대학들을 방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막루에서 보여줬던 모습들도 특히 이제 둔펑 60일이 지날 때 꼭 집어서 시진핑 주석의 질문을 하고 이런 이제 밀떡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예. 그만큼 중국 무기 체계가 예상은 했지만 김 위원장이 볼 때도 러시아보다 굉장히 뭐 몇 발 앞서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중국 또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서 약간 경도돼 있잖아요. 예. 북중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북러 관계가 괜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김 위원장이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유인책도 필요한 측면에서 아마 그런 일정들을 중국 측이 좀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겠고 또 이미 뭐 중국 땅을 밟은 김에 6년 9개월 만에 찾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뚫고 찾았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을 무조건 만나서 북중 정상회담을 의미 있게 함으로써 추후에 북중 관계에 닫혀져 있던 빗장들을 다 해제하고 정치, 경제, 군사 다방면에서의 교류 협력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하반기로 보면 10월 10일에 북한 입장에서 노동당 창건일이 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떤 열병식을 한다든지 군사력을 뽐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북한에도 있을 텐데 어제 행사가 상당히 많은 자극을 줬을 것 같습니다. 어제 행사가 상당한 저는 그 통찰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이제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북한 특수작전군과 그리고 최근에는 전투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들 제가 생각할 때 연평균 한 2만 명 정도를 유지한 가운데 이 대러시아에 대한 파병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교전을 통해서는 실전 경험과 그리고 현대전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배워나가고 있고 또 어제 중국의 열병식을 참여를 해서는 그런 현대전의 모든 어떤 교훈들이라든지 현대전의 특징들이 정말 압축적으로 반영된 이런 전략 무기들, 재래식 무기들을 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무인 체계도 많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유무인 복합 체계, 무인 체계들을 다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전 경험과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내년에 제9차 당대회에서는 어떤 국방 비전을 보여서 국방력 현대화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많은 고민들을 막루에서 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또 우원식 의장과 김 위원장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짧게나마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남북 간의 소통이 이뤄졌다고 봐야 됩니까? 이 서로를 어쨌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를 둬야 될지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아주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렇게 들고 나옴으로써 네. 사실상 남북 교류가 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열병식에 우원식 의장이 참여함으로써 그래도 짧지만 김 위원장과 소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또
김 위원장과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경험들이 언젠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또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적지 않은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아마 남북 얘기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먼저 물어봤단 말이죠. 왜 이런 메신저를 자처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자신감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잘 보면 주변 4강의 정상들 중에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꿰뚫고 있는 정상은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25년 가까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기간, 한국의 대통령들은 여러 명이 바뀌었죠. 김대중 대통령부터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진보 보수 정권을 이렇게 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들을 지켜봐 왔고 또 어떻게 정부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대북 정책, 나아가서 한러 관계가 변화되는지를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명확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경험을 축적해 왔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어제 좀 우회적으로 저는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역시 우호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가치연대, 민주주의 진영의 중요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쨌든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여타 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저희들도 테러 경제 제재에 동참을 했죠. 이 사건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 좀 통하는 것들은 한국이 비우호 국가 중에 가장 우호 국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언젠가 한국이 또 태도 변화가 있다면 한러 관계는 복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인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통일 대북 정책에 있어서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실험대에 올랐다,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마 첫 그 시험대가 되는 게 에이펙 정상회의일 것 같은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측은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할까요?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통일 대북 정책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결국 북중러 정상이 한 공간에 이렇게 서서 새로운 또 신냉전의 시대를 여는 건 한반도 비핵화에서 굉장히 험로를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조치, 중장기적인 조치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통일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이 정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나갈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시험대가 결국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경주 에이펙이 될 텐데요. 강력한 카드를 저는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현이 되건 그렇지 않던 간에 한국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변 4강 정상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이 복잡한 불확실한 국제 구조 안에서 한국이 어떠한 통일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계엄 탄핵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서 우리 스스로 이런 불확실성들을 관리해 나가는 주도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을 저는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 자체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는 종료가 될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일각에서 예상하는 대로 북러 관계가 일부 약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전략적 해칭이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북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멘텀을 잡고자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김 위원장 나름대로도 불확실성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베이징으로 그의 발걸음을 이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불확실성에 심화되는 이런 국제 구조 안에서 주도적이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서울과 경기 곳곳에 이른 새벽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네, 비는 오늘 충청 서해안에도 예보된 가운데 남부지방은 무척 덥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현재 비구름대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현재 서해안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넓게 비구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빨강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지역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는 이 비구름대가 서울 강북구 쪽에 강하게 형성돼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2시간쯤 뒤에는 서울 강서구에서도 이 비슷한 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차례로 서울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경기 고양, 의정부,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지금은 호우주의보가 전부 해제된 상황입니다. 비가 완전히 멎은 건 아닙니다. 기상청은 오늘 중 수도권에 10에서 60mm, 강원 내륙에 최대 40mm, 서해안을 중심으로 충남에 최대 60mm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가뭄이 심한 강릉에는 비의 양이 5mm 안팎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이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돼 최고 체감온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더울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날씨의 지역적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서쪽과 남부지방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강릉은 반대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극한 폭우와 극한 가뭄이 공존하는 이른바 기후 양극화 현상인데요.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여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쪽과 남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한평과 무안, 경기 가평 등지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13차례나 관측됐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는 닷새 동안 8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릉은 여름철 전체 강수량이 187.9mm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강수량이 많았던 곳들도 과거 장마철처럼 비가 오래 이어진 게 아니라 단기간에 폭우가 집중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수증기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수는 좀 증가하는 추세이긴 맞는데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강원 동해안은 이번에만 비가 적었던 게 아니라 태백산맥 지형 탓에 정체전선의 영향을 자주 비껴가곤 했습니다. 이른바 태백산맥의 비그림자 현상 때문입니다. 편서풍지대인 우리나라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데 비구름이 태백산맥에 부딪혀 서쪽에 비를 뿌리고 동쪽은 건조해지는 겁니다. 기후학자들은 물폭탄과 가뭄처럼 상반된 기상재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잦아질 걸로 전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북 방향의 홍수, 가뭄 패턴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들 최근에 빈번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쪽은 물에 잠기고 다른 한쪽은 바짝 메마른 현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는 취지로 화답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 씨 공소장에 김 씨를 국정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라고도 적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 씨와 직접 통화한 걸 2차례로 특정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김 씨 공소장을 보면 두 사람의 첫 통화는 대선 3주 정도 뒤인 2022년 3월 30일쯤 성사됐습니다. 김 씨는 윤 씨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한학자 총재에게도 꺼냅니다. 이후 김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인삼차를 전달받았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두 번째 통화는 1,200만 원짜리 가방이 건너간 직후에 이뤄졌는데 김 씨는 이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특히 김건희 씨는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에 처음으로 소환됐을 때 김 씨가 했던 이 말과 정반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준비 기일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지난해 3월 정도부터 준비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연 이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강제 수사를 시도한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다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한 걸 두고 소속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지난해 3월부터 준비되기 시작한 점을 비춰 같은 해 5월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추경호 의원과도 소통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특검은 원내대표 선출일로부터 기간을 잡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과 함께 있었던 8명가량의 인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 의원을 포함해 관련자 소환 일정을 조율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자신을 향해 지난해 3월부터 계엄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특검 주장을 두고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어제 SNS에 애매한 표현을 앞세워 낙인 찍기 여론조사계에 나서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2024년 3월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며 계엄 인지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부터 제시해야 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육탄 저지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해산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검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영장을 앞세운 특검팀이 등장하자 곳곳에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쏟아집니다. 법치주의 파괴하는 보복특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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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탄 방어 전에 수사관들은 일단 발길을 돌렸지만 영장 시한 만료까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원내 심장인 원내대표실을 강제 수사하는 건 야당 말살 시도라면서 종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분주하게 열었고 특검에 대한 법적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입니다. 원내대표실에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 무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민주당은 압수수색을 계기로 대야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계엄의 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다면서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는 준엄한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전담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듭 띄우는 겁니다. 내란 종식과 내란몰이, 특검 수사를 고리로 한 여야의 극단적 주장 속에 정기국회 첫 주 국회에는 일촉즉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이 반영된 정부 조직법 등과 관련한 당 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막판 수렴했습니다.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지도부는 오는 7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법여권의 수건사업, 검찰개혁을 위한 166석 더불어민주당 입법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겁니다. 특위가 짠 얼개를 토대로 당론을 수렴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한 지도부. 이딴 엇박자 논란, 불협화음 노출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나오면 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또 질서 있게 잘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예상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상급기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검찰 카르텔 종식을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중수청만큼은 총리실 아래에 놓는 게 어떻냐는 소수 의견도 나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관리하면 수사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 장관과 같은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습니다. 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셨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부는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친 뒤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단일안을 도출하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조직법이 이번 달 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정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검찰개혁은 현실화됩니다. 당내 교통정리는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의 고민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당정 의견 최종 조율이라는 큰 산이 남았고 보안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도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엇갈린 의견과 우려가 함께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시민단체는 당의 최대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여론의 지지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골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 이어 지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피해 호소인 용어 논란으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한 명 없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들어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체 윤미향 전 의원을 왜 불러야 하느냐며 증인 채택 무산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22명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 참고인은 고작 15명에 불과합니다. 증인과 참고인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된 이른바 피해 호소인 용어를 놓고 여야는 수차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어가 2차 가해라고 지적했고 원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나아가 원 후보자가 박원순 미투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왜 침묵했느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당시 자리 때문에
관계 사건에 입장 표명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위헌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 후보자는 인권위원 시절 최상병 순직 사건으로 외압을 겪은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를 기각한 것에 대해 당사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폐지 직전까지 갔던 여성가족부 조직에 대해 원 후보자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일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한 두 분의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진호 센터장은 신냉전의 서막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전 최고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잖아요. 예. 오른쪽엔 푸틴, 왼쪽에는 김정은 이렇게 세 국가의 수장들이 같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신냉전의 서막이다라는 말에 좀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어떤 동력이라든가 동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맹 국가들이라고 하는 이 국가들과 확 단일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해를 끼치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침투할 수 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으로 이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거꾸로 본인들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일견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틈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의 어떤 포지션 그리고 앞으로의 북한의 비핵화 논의 이런 부분에서 패싱 우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러 그리고 북중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어제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신냉전 체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모래성 연대냐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대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결국 중국 입장과 러시아 입장이 좀 다릅니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한 국가로서 양극 체제를 원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극 체제로 가면서 미국과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의 입장 포지션이 북한을 사이에 두고 결국 북중 문제 그리고 북러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미 경중은 없다고 했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의존적인 그리고 미국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더 강화한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중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북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유엔 제재를 받으면서 무역은 중국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을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러시아의 관계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북한의 군사 무기 개발에서 러시아 도움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가장 수혜자인데 결론은 우리나라가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앞으로 셈법이 복잡해졌는데 안미 경중은 없다는 스탠스를 그대로 취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안미 경중은 없다는 것을 뒤집을 것인지 이러한 입장에서 아마 이제 선택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아마 트럼프 정부는 더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시하고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명확한 스탠드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이 확실히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인사 정도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남북 얘기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가 말을 전해주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정부 측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바대로 뭐 일단 적대적 관계 이런 것들을 끝내자, 이제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고 평화 공존의 새 역사를 열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전해졌다는 것으로 네. 알려졌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일단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뉘앙스나 여러 가지 이제 절박함, 이러한 문제까지 이러한 감정을 좀 담아서 이야기했을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물어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7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라는 얘기가 이제 뉴스를 통해 나오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죠. 사실은 몇 마디라도 더 나눠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는 만나지조차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저희 우리나라와 이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어떤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동선을 분리할 거다. 그리고 동선 분리를 요구할 거다. 예. 이런 예측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선 분리 요구도 안 했었고, 어떻게 또 지나가다가 그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해빙 무드가 마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존의 어떤 강대강 대결,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북한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약간 저희가 그런 희망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예견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김여정 통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직접 외교 당사자의 미국과 상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예. 어제 우원식 의장을 만났어도 그러한 반응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기조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뭐냐 물었을 때, 우원식 의장이 남북 평화, 공존, 그런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전해주기를 바란 메시지와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더 이상 진행된 대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예. 앞으로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한민국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그저 바라만 바라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의 협력적 연대 관계 속에서 북한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서 국제 무대 위에서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이냐, 예. 이런 시각으로 가야지 계속 남북 협상만, 대화만 강조하다 보면은 여전히 철저하게 외면만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극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야당 말살이다, 정말 강력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지금 특검은 계속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국민의힘에서 아니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압수수색 받아라, 왜 막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고요. 이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도에 과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를 위시한 그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그 계엄의 밤에 했었는가, 이거를 이제 조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특검이 지금 뭐 찔끔찔끔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명명백백히 밝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계속해서 방탄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 왜 뭔 일이 있나? 뭔 일이 없었으면 당연히 그냥 다 보여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국민의힘 전체가 그냥 막 정말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협조할 건 협조해가면서 이렇게 맞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약하자면 떳떳하면 공개 못할 게 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다르죠. 뭐냐면 방탄을 저희가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저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반성도 했었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 반성의 정도가 시각이, 접근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하지만 특검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검도 압수수색 한 것이 원내대표실이잖아요. 예.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한 것은
작년 5월부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 전에부터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의 시각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알고서 대책했다. 이런 시각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성립이 안 되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을 내거나 하는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옹호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방탄을 한 게 아니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그렇다면 특검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비리가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자꾸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의힘이 전체 조직적으로 비상계엄을 이렇게 뒷받침했고 비상계엄이 성립되도록 노력했다. 이런 시각인데 그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비상계엄 표결이 해제가 되는 표결에 18명 의원이 왜 참석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민주당이 이미 그런 명분을 쌓고 있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특정 재판에 특정 판사를 회피하면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자체가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특검이 움직이는 시각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특검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비상계엄에 옹호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계엄을 두고 가장 먼저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서울시 간부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을 가진 민주당이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고 했다. 시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뒷받침했느냐,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을 다시 구분해야 돼서 봐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한 정당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민주당의 역풍이 불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부 그리고 지금의 특검의 시간 자율성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어떻게 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검을 압박하는 듯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을 수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조직적 문제로까지 보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송원석 의원이나 신동욱 의원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에 좀 확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 입장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의힘도 이 부분은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냥 대처를 저렇게 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본인들이 다 수사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모여달라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단체 텔레방에 계속해서 의원들 모여달라 얘기를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2차례에 걸쳐서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여달라고 이게 뭔가 흐트리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그 계엄의 밤에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 뒤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도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 뒤에 많은 의원들이 또 직간접적으로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다 통화한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 조사는 저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국회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위시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신동욱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 국회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았잖아요. 투표하지 않은 행위는 도대체 왜 안 했을까? 또 10수명이 있었는데 그 10수명은 국회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안 들어왔지? 그들끼리 모여 있었다는 건데 그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했을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조사를 본인들이 이제 패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임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막으려고 했었다는 노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설왕설래 했어가지고 그때 어떤 이 결정에 있어서 실기를 했다고 자백을 하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냥 당력이 이대로 그냥 이렇게 후퇴해서는 안 된다 혹은 지지층들의 어떤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저렇게 그냥 대항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어서 이것도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내란
특판이요. 예.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를 예. 만든다. 이것은 조금 저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또 제출될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판사를 누가 선임할 거냐, 어떻게 선임할 거냐 이런 방식을 두고 또 굉장히 논란이 있을 텐데 이 논란 과정에서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이 판 자체가 굉장히 어그러질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그래도 좀 지금 현재 사법부가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압박을 좀 하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라고 해서 국민 공력을 그쪽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재판부를 만드는 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특검의 힘까지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사실 등장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발언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초선들을 향해서 반말로 가만히 있어라, 이제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나경원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다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이전에 왜 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협량이라고 할까요? 아주 좁은 아량. 왜냐하면 야당 간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야당 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이 그 안건을 패싱하고 상정 안 할 의무도 없어요. 예. 그러한 권한도 없고. 하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그 야당 간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회의 안건에서 배제를 한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민주당이 국회마저 일당 독재 정말 가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야당에서 추천하는 간사를 선임 안 할 수가 있죠?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또 동조를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법사위원장을 저희 야당이 가져오지 못한 것도 국회의 관례상 문제인데 심지어 국회의 관례상 각 상임위에서 간사를 한 명씩 두게 돼 있어요. 국회법에도. 그럼 그 간사는 야당 안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민주당 회피할 이유가 없고 회피할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예. 거기서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되짚어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언행에 약간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예. 그런 다음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은 100번 잘못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발언은 잘못됐지만 배경을 좀 짚어봐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저는 나경원 의원을 계속해서 간사를 고집하는 한 이렇게 판판이 깨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쭉 그냥 국민의힘 밀려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국민의힘에서 간사 추천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냐면 그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일단 내란 특검 조사 대상자입니다. 예. 본인이 내란의 밤에 대통령과 통화했잖아요. 그리고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당사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당연히 조사 대상자가 이 법사위에 간사를 맡는다는 것 대단히 잘못됐고요. 두 번째, 지금 지금 벌써 한 6년 전, 7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6년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재판 대상자예요. 본인의 남편분도 이 판사시기도 하지만 어떤 연유에 있어서인지 지금 6년째 1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 간사로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설화를 계속해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국민의힘에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이냐면 윤석열 정권 내내 예를 들면 독립운동단체를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친일 사관을 가지신 분들을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법적 어떤 조사 대상자를 거기다가 앉혀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늘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물론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검의 조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소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사법적인 판단과 국민에 의해서 선택받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의
의무와 권한을 다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또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예. 그리고 국회 상임위의 간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연속이에요. 정당 안에서 야당이 누구를 간사로 선임하고 상임위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당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간섭한다? 그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럼 민주당이 국회를 일당 독재로 민주당이 다 장악해서 다 진행하면 되죠. 예. 근데 이제 여당 내에서는 윤리위 제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네, 지금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진영승 공군 중장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일부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진영승 공군대장입니다. 먼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을 하면은 가장 먼저 좀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군이 지금 많이 신뢰를 좀 떨어졌는데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내부적으로 군 내부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이 위해서 강한 군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제 우리 중국 전선절에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도 봤지만은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통을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이 내에 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 내에 큰 목표를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제시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자권 전환은 지금도 전환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에도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자권 전환은 어쨌든 전환은 필요한데 그 전환되는 시기나 과정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고 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준비가 됐을 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자권 전환의 가장 바탕은 강력한 한미 동맹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역 4명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한 뒤에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어제 중국의 열병식을 언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은석 특검팀의 압수수색 저지에 국민의힘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연이틀 최고위원 회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잠깐 중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윤리위 제소감이 되냐 안 되냐는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은 판단은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하겠죠. 하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의 윤리 제소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균형 있게 위원회를 끌고 가는 그러한 행위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가져야 될 중립의 의무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추미애 의원의 윤리 제소감이다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 민주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국회의 상원격인 법사위를 제멋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한다면은 저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여야가 정치를 복원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야당의 권위나 야당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오늘도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잖아요. 예, 네. 오늘도 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연이틀 최고위원 회의를 엽니다. 회의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최고위원회 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의 심장부에 쳐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결국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하나를 찾겠다고 난리치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특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이제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고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상 이 수사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이 불안한지 재판을 국민께 공개해서 재판 검열까지 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면 지금 불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질만 하는 특검을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이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더 넓게 500만 당원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발언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모래사장에서 참깨 하나를 찾는 격이다 라면서 정치특검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고, 그리고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인민재판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을 특견이라는 초강경 발언까지 나온 상황인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참 수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지금의 상황들이 다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 갈 때 민주당에서 단순히 그냥 뭐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정권을 제대로 운영해라. 김건희 여사가 잘못할 수 있으니 제2부속실 빨리 만들고 민정수석실도 처음부터 만들어라. 이런 견제장치가 내부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를 차일피일 무시하고 모든 걸 다 거부권으로 행사하면서 본인들의 행사를 극적으로 다 사용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단이 없어요. 총선에서도 대패했죠. 앞으로 지방선거도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길이 별로 안 보일 겁니다. 예, 좀 옮기는 것이 조심스러울 정도로 강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강한 발언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일이 법률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 권리를 이용해서 제멋대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렇게 특검도 압박하고 제멋대로 이렇게 재판부도 바꾸고 한다면은 아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제발 이성을 찾고 정치를 복원해서 야당과 대화를 하면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라요. 그리고 특검은 특검에 내버려 두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을 맡기면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우리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스피는 0.14% 오른 3,188.84포인트로 개장했고 코스닥은 0.34% 오른 799.53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오늘 미국 기술주 훈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뉴욕 증시가 반독점법과 관련해서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어제도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주목되는데요. 어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것이 주목할 점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2원 내린 1,390.1원에 개장했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여도 나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소폭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을 합니다. 블라인드 모의 해킹은 공격 시기와 대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금융회사의 해킹 탐지와 방어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벌이는 훈련입니다. 보안원이 가상의 공격자가 돼 해킹과 디도스 공격을 시도해 각 금융회사가 이를 탐지해 차단하는 능력과 체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내라 뚱나는 등 알았어요. 노노 시간도 좋죠. 그렇죠. 예. 아이고 한 것 같은데요. 윙손 장점이로 넘어갑니다. 화낼 때도 한국어로 했어요. 감독한테 비디오 판독을 신청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아,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에레디아가 소리 지르는 거였군요. 빨리. 웃음 한번 웃자. 오늘 아침 중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곳에 따라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지속하겠고요. 무더위 속 기습 소나기가 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충남지방으로 다가오면서 점차 강한 비를 뿌리겠고요. 오늘 이 지역과 수도권에 최고 60mm, 그 밖에 강원 내륙에도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중부지방은 서울과 청주 29도 등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 33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도 30도를 웃돌며 날씨가 다시 더워지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